기존의 항우울제 2개 이상 그리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증상이 남아서 자기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네. 문제가 된다면 네네. 그런 기간을 계속 가지면서 힘들게 보낼 거냐, 아니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를 써서 네. 이게 가격이 좀 든다 하더라도 네. 이걸 했을 때 좋아지고 나서 보내는 어떤 시간, 과연 어떤 게 더 베너핏이 있는 거냐, 그런 걸 따지는 거죠. 네. 원장님, 의외로 그 치료가 좀 안 되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이 그쵸, 네, 한 네. 30%? 그쵸, 30% 정도 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항우울제 관련해서 이제 좀 물론 정신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약물 관련된 지금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는 항우울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도파민, 그 다음에 노르에피프린 이쪽에 있는 약들을 주로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뭐 하나 쓰거나 아니면 그 약들을 컴바인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네. 컴바인.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항우울제 중에 이런 어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프린 말고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항우울증에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바뀌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우울제를 쓰다가 안 들으면 다른 항우울제를 바꾸기도 하고, 네. 아니면 항우울제를 쓰다가 조금 더 반응이 안 좋으면 거기에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죠. 네. 그러니까 주로 쓰이는 약들이 세로토닌 작용하는 약, 노르에피프린 작용하는 약, 도파민 작용하는 이런 고전적인 어떤 항우울제에 최근에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에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치료 저항성 그렇죠. 우울증인가요? 그러니까 치료 저항성 이 우울증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아요. 정신과 의사들끼리도 네. 어떤 분은 두 가지 항우울제, 네. 그러니까 항우울제, 여기서 항우울제라 말하는 거는 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프린 이쪽에 작용하는 약들을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 네. 충분히 한 기간 동안 사용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응이 있다 없다를 한 몇 프로 좋아지냐를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 증상의 30%는 좋아지는 경우를 반응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안 나왔을 때 네. 치료 저항성을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항우울제, 고전적,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 노르에피프린, 도파민에 작용한 항우울제 말고도 네. 그래도 요새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쓰는데 네. 그걸 안 써보고 네. 항우울제만 뭐 한 2개 써보고 치료 저항성이라 말하는 건 좀 무리다. 그래서 2가지 정도 항우울제 플러스 한 가지 정도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썼는데도 네. 반응 30% 정도 이상의 어떤 효과가 없을 때 네. 치료 저항성을 하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좀 오히려 이제 요새 와서는 앞에 항우울제 2개 네. 충분한 기간을 써서 반응이 없는 경우보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까지 한 번 더 써서 효과 없는 경우를 치료 저항성이라고 하는 경우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네. 이름은 항정신병 약물로 나왔지만 네. 조울병이라든지 네.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써보고 네. 기존의 어떤 항우울제, 세로토닌 관련된 노르에피프린 관련된 약만 써보고 네. 이걸 치료 저항성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추세예요. 그러면 이 기존 항우울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요 3개 말고 비정형 약물은 어디에 작용하는 건가요? 비정형 약물은 이제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그 다음에 그 노르에피프린 쪽에 작용해서 흡수되는 걸 세로토닌 시냅스 간극에서 네. 그게 흡수되는 걸 좀 막아줘서 서로 이렇게 시냅스에 있는 상태에서 그 농도를 높여줌으로써 네. 전달을 쉽게 해주는 그런 쪽에 작용하는 거라면 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원래 도파민, 세로토닌이나 다른 쪽에 작용해서 그걸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전혀 기전이 다르죠. 근데 써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항우울제, 네. 아까 막 그런 쪽에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없는 분들이 이쪽에 쓰면 효과가 있더라. 그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네.
기존에는 심한 정신병에 네. 쓰이던 어떤 그런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우울증, 조울증으로도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추세가 된 거죠. 그럼 결국에 그러니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도 결국에는 세로토닌, 노르에프린, 도파민 이런 관련한 그쪽에 주로 이제 그쪽을 차단하고 뭐 다른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주로 이제 그렇게 작용한다고 하는 거고 왜 비정형이라고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청이나 망상이 있는 경우에 도파민 시스템을 차단하는 약들 뭐 할돌이라든지 예전에 클로로프로마진 이런 약들은 망상이 있거나 환청이 있는 경우에 썼었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운동 부작용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네. 그냥 정형성 항정신병 약물 말고 조금 더 이런 도파민을 차단해서 네. 생기는 부작용을 좀 없애고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자면서 그런 취지로 나온 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고 그건 대부분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아니면 다른 뭐 쪽에 작용하는 시스템 약들인데 네. 처음에는 정신병에 주로 쓰였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적은 용량으로 조울병이나 중증 우울증에 써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원장님, 그러면 요번에 또 최근에 치료저항성 환자들에게 효과 좋은 약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스프라바토 성분? 네, 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프라바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케타민 유사 물체를 이제 만든 건데요. 네. 그냥 케타민 하면은 이제 흔히 알기로는 마취제로 알고 있죠. 마취. 저는 처음 들었어요, 사실. 케타민이 네. 보통 이렇게 본래 의학에 쓰이는 거는 마취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케타민이 그 NMDA 리셉터 네. 기량제로 이제 NMDA 시스템에 작용하는 거죠. 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아니 왜 증상 양상은 되게 비슷한데 뭐 잠이 안 온다든지, 네. 아니면 잠이 많다든지, 뭐 우울하다, 아니면 뭐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죽고 싶다 이런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용량의 세로토닌 관련된 약이 빨리 좋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근데 약을 2개 바꾸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써도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울증이라는 게 과연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오는 거냐 그런 고민이 생기면서 다양한 어떤 기존에 있던 약들을 써보자. 네. 이런 시도가 이제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케타민 관련 NMDA 시스템에 작용하는 네. 그런 물질이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네. 케타민 관련된 약이 이번에 우울증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네. 쓰기 전에 네. 심한 통증 환자분들에 이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맥 주사로 네. 쓰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심한 통증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매일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해질 것 같아요. 진짜 우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는 우울증만 갖고 계신 분들보다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에 되게 심한 우울증이 따라오거든요. 왜 항상 아프고 아프니까 어떤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우울증 있는 분들도 보면은 한 50% 60%에서 여러 가지 설명 안 되는 신체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데 네. 그 통증 환자분들을 해서 케타민을 통증 조절을 위해 썼다 보니까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울증까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네. 정말 여러 약제, 항우울제로 조절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했더니 케타민을 썼더니 반응이 좋아지더라.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연구가 조울증에서 오는 심한 네. 우울증에서도 해보니까 좋아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NMDA 시스템이 네. 기존에는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린 이런 쪽의 어떤 부분만 우울증의 어떤 치료 네. 또는 병인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다가 네. 이 NMDA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우울증의 어떤 치료, 그다음에 병인 기존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NMDA 시스템 기량제로 작용하는 케타민에 관련된 에스케타민을 쓴 스프라바토란 약, 그거 말고도 NMDA 시스템에 작용한 약들, 후보물질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나올 예정인. 원장님 근데 MNDM 시스템 NMDA 네. 시스템이 뭔지 한 번만 뇌에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NMDA 리셉터가 우리 그 몸 뇌에 있는 건데요. 이게 주로 하는 게 어떤 우리 기억 뭐 이런 어떤 부분과 연관됐다고 하는데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이 NMDA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뇌 세포와 뇌 세포를 연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시냅스라고 하죠. 네네. 이게 NMDA 시스템이 굉장히 시냅스의 어떤 가소성, 이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변해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다는 거는 어떤 거죠? 내가 원래 건강한 상태에 있었는데 네. 뭔가 스트레스든 아니면 다른 원인이든 간에 네. 기존에 하는 세포의 기능들이 잘못하면서 이 시냅스의 연결이 바뀐 거죠. 네. 근데 NMDA 시스템이 그런 어떤 시냅스의 어떤 가소성과 연관되어 있다면 NMDA 시스템 그 리셉터 관련된 부분들에 작용하는 약들을 쓰면 네. 좀 더 빨리 그 시냅스의 어떤 가소성을 바꿔서 좋게 함으로써 기존의 상태가 네. 우울증 정상태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시도를 해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항우울제 같은 경우 뭐 세로토닌이든 노르에피프린이든 리셉터에 작용하는 거니까 네. 빨라야 2주, 3주, 네. 늦게는 뭐 조금 더 한 달 이렇게 약을 써서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거는 뭐 한 3일, 이틀 만에 이제 좋아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곽강을 받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거고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스프라바토란 어떤 약인 거죠. 근데 이제 나오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코로 네. 배달 스프레이로 하냐 하면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코로 하는 건가요, 원장님? 코로 이렇게 비강으로 하는데 네네. 그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네. NMDA 시스템에 작용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치료제를 쓸 때는 항상 코스트, 비용과 네. 이 베네핏을 따지는 거죠. 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 하는 상태에서는 물론 충분히 그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충분한 용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용량을 많이 쓰면 이 케타민 계통 약들이 헬이라든지 마취, 네.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니까 우울증 환자한테 그걸 쓸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과는 효과대로 하면서 부작용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한 거죠. 네. 그래서 해봤을 때 에덜 스프레이, 네. 비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경구라든지 아니면 정맥을 통해 주는 것보다 네.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NMDA 시스템, NMDA 리셉터에 작용하는 네. 약들은 에덜 스프레이로 쓰는 방법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허용이 된 거죠. 기존 항우울제들은 보통 약효가 나타나려면 최소 2주 그쵸,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프라바토 같은 경우에는 3, 4일이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24에서 72시간 정도 좀 나오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빨리빨리 효과가 오는 편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서는 빨리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 이렇게 했을 때 그 병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 네. 이것도 하나의 우울증을 보는데 하나의 큰 이슈인데 네. 실제 임상적으로 보다 보면 우울증 상태, 그게 중증 상태, 경증이면 크게 이제 이슈 문제가 안 되는 치료 반응이 좋으니까 네. 똑같은 약을 써도 근데 중증인 상태에서 증상이 한 100이 있어요. 네. 근데 약을 쓰는데도 항상 20% 10%는 좋아지는데 한 80% 증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약을 바꿔가는데 계속 조금 한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기전의 약을 써서 네. 최대한 80% 이상 좋아지게 한 다음에 네. 유지할 건지 이런 어떤 치료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상태가 빨리 되면 이전에 안 들었던 약들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죠.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원리 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경증일 땐 약이 잘 듣잖아요. 네. 근데 중증이에요. 네. 근데 약을 쓰는데 안 들어요. 네. 그럼 이분 상태를 어떻게든지 빨리 조금 더
경증 상태에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네. 지금 중증일 때 안 들었던 약이 같이 컴바인해서 쓸 때는 네. 들을 수 있는 그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스프라바토가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프린 이런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 작용하면서 빨리 우울 증상을 좋아지게 하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네. 약품이긴 하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좀 이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이건데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약이 들은 건 아니고 네네. 이걸로 이제 환자분들 처음 오시면 네. 기전 설명하고 부작용 설명하면서 실제로 네. 진료실에서 네.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려요. 네. 이 바틀 하나, 네. 그러니까 보통 처음 한 달은 네. 이 바틀을 2개씩 2주, 그러니까 8번을 맞는 거예요. 잠시만요. 2개씩 2주, 일주일에 2번. 2번 한 달.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할 때 한쪽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쪽에 넣고, 네. 그다음에 5분 정도 쉬었다가 네. 한 번 더 네. 이렇게 네.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는 저희 치료실에서 부작용이 있는지 경과를 좀. 경과를 보고 혈압 체크도 하면서 네. 보고 2시간 정도 치료실에서 관찰한 다음에 네. 다시 면담해서 혹시 이제 이 스프라바토 약물의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하고 대구로 가시게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뿌리신 분들이 대기하는 공간도 따로 있다고 있죠. 들었는데, 네. 그렇고. 이게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가장 최고의 단점이 가격이라고 들었는데, 보통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게 한 원가가 한 34만 원에서 뭐 이렇게 40만 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2개를 받으면 한 80만 원 80만 원. 전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신과에 와서 한 번 치료 받는데 80만 원을 왜 그러냐면 다른 진료 받으면 약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험도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는 분들한테 다른 약들로 충분히 호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비싼 권하지 않죠. 권하지 않죠. 네. 근데 어떤 기존의 항우울제 2개 이상 그리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증상이 남아서 자기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네. 문제가 된다면 네네. 그런 기간을 계속 가지면서 또 자기 어떤 삶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힘들게 보낼 거냐 아니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를 써서 네. 이게 가격이 좀 든다 하더라도 네. 이걸 했을 때 좋아지고 나서 보내는 어떤 시간이 과연 어떤 게 더 베너핏이 있는 거냐 그런 걸 따지는 거죠. 네네. 기자님께 여쭤본다면 네.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약은 어차피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네. 항우울제를. 네. 근데 내가 원래 좋았을 때 한 30% 40% 정도 기능을 가지고 계속 6개월을 지내야 돼요. 힘들게. 네.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이 약을 써서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빨리 써서 좋아져서 내가 원래 있던 기능이 한 80%로 6개월 1년을 사는 게 네. 뭐 그런 정도로 비교한다면 어떤 게 나을까? 그러면 후자를 택하겠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정신과 개념에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건 어떤 거냐면 네. 중증 우울증이다. 그리고 특히 중증 우울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자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살 사고가 심하면 정신과는 무조건 입원 인디케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정신과 병동은 보호병동, 우리가 옛날에는 폐쇄병동이라 하는 보호병동 차단돼 있죠. 네. 개방병동도 있지만 정신과에 가서 자살 위험성 있는 분들은 입원하는 순간 핸드폰이라든지 뭐 자살 위험성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압수 당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약을 쓰는데 네. 입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 뭐 10년 전, 20년 전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과 입원해서 한 2주에 4주를 자기 어떤 가족과 그다음에 사회생활과 단절이 된다. 좋아져서 퇴원하시더라도 그 단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도 한 달 입원하면 한 4,50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장점은 조금 비싸지만 외래 기반으로
심한 자살 사고나 심한 그 치료 저항성을 중에서 외래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 장점인 거죠. 그리고 입원하실 분들 경우에 입원을 한 두세 번, 세네 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정식화 입원을 힘들어하고 입원 기억을 굉장히 트라우마틱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네. 입원 안 하고 입원 비용만큼 쓰면서 외래 기반으로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약 중에 하나인 거죠.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과할 수도 있지만 조금 혁신적인 약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해서 이게 더 이렇게 조금 더 방법이 조금 더 부작용이 좀 덜해지고 네. 그리고 좀 가격이 좀 낮춰지면 좋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접근성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은데 네.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네. 있죠. 설명드릴 때도 뭐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원장님 이제 스프라바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우울증 환자들이 당연히 이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평상시 생활 습관은 좀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